모든 간병은 갑작스럽게 찾아와요. 모든 재산을 팔고 투병 중인 80대 할머니를 남편과 아들이 간병 끝에 숨지게 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포기와 연민이 공존하는 상태였던 것 같다. 안녕하세요. 특종의 발견입니다. 간병 살인, 간병 파산. 5월에 정말 어울리지 않는 말들입니다. 하지만 초고령 사회에서 반드시 짚어야 하는 사회 문제이기도 하죠. 그래서 오늘 간병 살인을 연속 보도한 권지훈 기자와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간병 살인이 뭡니까? 통상 간병이라고 하면 가족 중에 환자를 돌보는 행위, 거기는 이제 신체적, 물질적, 정서적, 의료적 이런 지원 행위를 다 하는 거를 간병이라 하고, 당연히 간병살인은 그 과정에서 발생하는 살인인데, 엄격하게 따지면 이 간병살인이라고 포함하는 그 범죄 유형에는 일반 살인도 있고 폭행치사, 유기치사 이런 것도 포함해서 다 간병살인의 범죄에 넣고 있습니다. 아들의 실직 소식에 아버지도 희망을 놓은 듯 보였습니다. 아버지가 방에 들어오지 말라 하시고 나서 그때부터 안 들어가던 것 같아요. 투약을 줄이고 하루에 3번인 치료식도 일주일에 10번 정도만 제공했다고 합니다. 아버지는 얼마 뒤 영양실조 상태로 숨졌습니다. 일단 그 청년은 대학교 아버지랑 단둘이 살던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모든 간병은 대부분 그렇더라고요. 갑작스럽게 찾아와요. 그래서 이 아버지도 갑자기 뇌출로 쓰러졌어요. 근데 당시에 아버지는 어떤 상태였냐면 거동도 못했어요. 음식을 혼자 떠먹지도 못했어요. 구강으로 음식을 줄 수도 없었어요. 이 삽관을 통해서 음식을 넣어줘야 되는 거였어요. 당연히 굉장히 고도의 간병이 필요한 시기였죠. 이 친구는 그 당시에 밤에 아르바이트를 하는 상황이었어요. 아침에 퇴근해서 오면 아버지 간병을 해야 되고 잠을 못 자겠죠. 이러다 보니까 편의점 아르바이트를 했었는데 그걸 제대로 못하다가 조금 잘렸어요. 네. 아버지가 누워 계셨을 때 아버지 나 잘렸어요. 이랬더니 아버지가 방에 들어오지 말라고 했대요. 그 방에. 가끔 이렇게 방에서 아들아 이렇게 부르면 그 청년은 이제 들어가지 말아야 돼 하면서도 들어가면 아버지가 가만히 있는데요. 이렇게 가만히 있었대요. 아무 말도 안 아들을 하고. 보면서. 네. 그러면 그 친구는 울다가 그냥 나왔대요. 판결문에도 그 내용이 이제 아주 드라이가 되어 있는데 그 심리를 이제 판결문에서 판사는 이제 포기와 연민이 공존하는 상태였던 것 같다 이렇게 표현을 했더라고요. 네. 사실 그랬던 것 같아요. 그러다가 결국은 아버지는 돌아가셨죠. 당시 아버지가 몸무게가 부검을 해보니까 36kg인가 그랬대요. 키가 166cm인데 통상 몸무게가 한 65kg 정도 나가야 되는데 그렇다고 하더라고요. 간병살인 대부분이 그렇습니다. 이게 뭐 전체 사건이 그렇다는 건 아닌데 대부분 살해를 한 그 사건을 저지른 가해자가 신고를 항상 해요. 예. 이 신고를 하는 이유가 자기가 이제 숨길 생각이 없었던 거죠. 이 청년도 신고를 본인이 했어요. 본인이 하고 가서 그냥 다 자백을 해요. 아파트 조그마한 거 팔고 가게 사업장 그거 팔고 모든 재산을 팔고 저희도 개인 파산을 받았습니다. 제가 간암 시술을도 받았어요. 자녀기 때문에 한쪽 마음이 그냥 항상 아파서 놓을 수가 없는 거죠. 그 취재하신 내용에 보니까 부모가 이렇게 자식을 간병하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그렇죠. 저희가 취재했던 간병인 중에는 이제 60대 노부부가 30대 자녀를 이렇게 간병하는 게 있었어요. 그게 잠시만요. 네. 이게 22년이나 돌봤다고 그렇죠. 그래서. 이제 그 자녀가 아급성 경화성 범내염이라고 해서 굉장히 희귀병에 걸렸대요. 예. 그게 이제 어린 시절에 걸려서 올해로 22년째 간병을 하는 상황이었었던 거였어요. 그런데 이 간병을 하면 아까 최희성 기자도 말했지만 제일 먼저 마주하게 되는 게 경제적으로 힘들어지는 거예요. 예. 그렇죠. 예. 근데 이 노부부도 22년째 간병을 하면서 개인 파산이 되고 결국은 지금 기초생활수급자가 됐어요. 그리고 심지어 이 자녀 같은 경우에는 누워있을 경우에는 거의 10분에 한 번씩 아니면 5분마다 침을 못 삼키기 때문에
이걸 시침을 빼주는 일을 석션을 해야 된다고 하더라고요. 24시간 동안요. 그게 이제 잠잘 때는 거의 5분, 10분 단위로 아유. 해야 된다는 거죠. 그 한 명이 두 명도 힘들죠. 그럼 거의 그러면. 잠을 못 자겠네요. 그렇죠. 그래서 여기 이 간병을 했던 어머님은 수시로 픽픽 쓰러졌대요. 아, 그리고 아버지는 결국 암까지 걸리셨고, 그런데 지금도 이렇게 계속 간병을 하고 계시는 거죠. 아. 38년 동안 어머니가 간병을 했는데 이 지적장애에 이제 뭐 난치병에 걸린 상황에서 대장암에 걸린 거예요, 딸이. 죽고 싶다고 소리 지르고 죽고 싶다고 하다 보니까 이 어머니가 이제 아이한테 수면제를 줬어요. 아. 수면제를 준 다음에 목 졸라 살해한 거죠. 그래서 저는 아직도 그게 이 판결이 계속 기억에 남았던 이유가 이 어머니를 심리검사를 했더니 의사가 이제 뭐라고 이게 뭐 심리학 용어라고 하는 무망감이라고 하더라고요. 이 어머니의 무망감 상태라, 무망감. 희망이 없는 상태다. 무망감인데 이게 약간 희망이나 뭐 무슨 다른 거랑 좀 다른 그 무망감 고유의 뜻이 앞으로 뭘 해도 가능성이 없다. 막막해요. 그냥 막 나도 죽고 싶고 잠도 안 오고 같이 뜬 눈으로 밤도 새고 울기도 같이 울고. 처음에는 근데 지금 알아도 그 발이 덩덩덩 굴레진다. 나 이거 어떻게 하냐고 하면서 그러니까. 간병은 그 저희가 만났던 이제 제가 남편 간병하는 분 세 분을 만났어요. 나이가 70대, 80대 그리고 50대도 계신데 다 뭐 5년에서 9년 차 정도 간병을 했던 분인데 그분들 중에 하신 말씀이 있어요. 자기와의 싸움인데 이분들도 다 아파요. 어떤 분은 이제 당연히 나이가 들면 노인성 질환이 생기고 심지어 아까 자녀를 돌봤던 분들은 간암이 걸리고 또 간병 살인 중에 대부분 이렇게 가해자들, 그러니까 살인을 저질러온 사람 중에 20% 이상의 또 만성 질환이 있었어요. 보면 예. 그런 통계가 보이듯이 이렇게 간병을 하면서 점점 간병인도 환자가 되어간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저는 그래서 이 부분이 궁금했어요. 사실은 처음에 아까 말씀해 주신 사례처럼 나의 가족이니까 잘 돌봄을 하기 위해서 노력을 했는데 왜 갑자기 살인을 저지르게 됐는가 이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유의미의 어떤 공통점이 보이나요? 대부분 우리가 살인이라고 하면 정서적으로 분노와 연관이 돼 있는데 이거는 절망과 연관이 돼 있었다는 거였어요. 결국은 내 상황이 더는 나아지지 않겠구나. 우리의 상황이 더는 나아지지 않겠구나. 이러면서 범죄로 나아간다는 거죠. 그래서 그 감정이 절망감에서 비롯됐다고 해서 절망의 범죄라고 이렇게 부르더라고요. 버틸 수 없는 상황에서 간병살인이 일어난 게 아니라 처음부터 버틸 수 없는 구조 속에 던져진 결과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내비게이터니까 이제 요 병이 어떤 식으로 전개가 되니까 그럴 때 필요로 한 자원은 어디서 받을 수 있고 그다음에 어느 정도 진전이 됐을 때는 이제 더 이상 케어는 어렵다. 뭐 이런 식의 것들의 안내가 필요하다는 거죠. 처음에 간병을 맡아들게 되면 대부분 어디서 어떻게 서비스를 받아야 될지 모를 거 아니에요. 최희선 계좌도 마찬가지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저도 치매 안심센터가 어디 있는지도 몰랐었어요. 이번에 취재하면서 알게 됐고 어떤 제도적 지원이 뭐 있는지도 잘 모르잖아요. 대부분. 왜냐하면 간병을 자기가 하게 될지 모르니까. 그런 걸 처음 안내를 체계적으로 해주는 게 필요하다. 이런 말씀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네. 그리고 전 궁금한 게 사회적으로 제도가 많이 마련되어 있는 거 아니었어요? 자연스럽게 지금 치매 세터도 말씀하셨지만 왜 이렇게 집 안에서 고립돼서 간병을 할 수밖에 없나요? 도움을 좀 청할 수는 없나요? 당연히 도움을 청할 수 있죠. 근데 물론 이제 장기 요양 보험이라고 해서 건강보험 가입자들은 다 할 수 있어요. 다만 이제 등급이 있어요. 거기서 1등급부터 5등급 이 정도 있는데 대부분 이제 등급을 받기가 까다롭다 얘기를 해요. 그게 이제 경제적 물질적 지원을 해주는 건데 그 등급을 받기에도 까다롭고 또 하나가 이제 설사 지원을 받는다 하더라도 간병인이 비용이 굉장히 비싸다는 거예요. 한국은행 보고서에서 간병 규모를 파악한 게 있는데 2023년 기준으로 370만 원인가 그래요. 월 370만 원. 아유. 23년 기준으로 그런데 이게 아마 매년 10% 오르고 있다. 그래서 최근에 이제 제가 간병인들 만나서 물어봤더니 가족 돌봄하시는 분들이 얘기하는 게 요즘에는 400만 원으로도 구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 간병 살인을 이렇게 분석을 했을 때
200여 건의 간병살인 중에 간병부터 살인까지 범행 기간을 이렇게 따져봤어요. 따져봤더니 평균 간병 기간은 2년 4개월이었어요. 근데 간병한 지 1년 이내에 살인이 발생한 비율이 78%였어요. 그 말은 결국은 1년 이내에 적절한 어떤 맞춤형 정서적이든 아니면 물질적인 개입을 한다면 간병살이를 좀 줄일 수 있지 않겠느냐, 이런 분석은 가능하겠죠. 그래 돼요. 도망갈 것 같아요. 나중에 알게 된 게 병원에서 환자를 계속 치료는 한다 하더라고요. 그러면 아버지도 좀 더 오래 사실 수 있었지 않았을까. 사실 범죄를 저지른 사람한테 범죄 후회하세요라는 말이 사실 기자 입장에서 굉장히 무의미하다는 건 알잖아요. 근데 이제 조금 여쭤보고 싶었어요. 후회되냐 했더니 이제 후회된다고 하더라고요. 후회되는 이유가 굉장히 좀 사실 저는 저한테는 좀 울림이 있었어요. 왜냐하면 이 친구가 후회가 되는 게 간병을 한다는 게 아니고 아버지를 병원에 놔두고 도망쳤을 것 같다라고 하더라고요. 자기는 나중에 늦게 알았대요, 그거를요. 병원에 놔두고 돈이 없어서 도망치게 되면 병원이 끝까지 돌본다는 거를. 그러면 자기 아버지도 오래 살지 않았을까,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게 굉장히 와닿았어요. 네, 정말 마음이 아픈 사건들이 많습니다. 저희보다 이제 일본의 사례도 분석한 것이 있던데 사실 이런 사건들이 점점 증가하는 추세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어찌됐든 발생 연도로 기준으로 하면 2026년부터 2023년까지 228건인데 그게 이제 매년 이제 한 13건 정도 될 거예요. 그러면. 근데 이게 최근 7년으로 보면 이제 빈도수가 17건 이렇게 높아지는 거죠. 이게 일본도 사실 마찬가지래요. 일본도 이제 조금씩 늘어나는 추세고, 다만 일본 같은 경우에는 간병살인이라고 별도로 흔히 말하는 개호살인이라고 하죠. 일본에서는 개호살인이라고 하는데, 개호가 말 그대로 간병이라는 뜻이더라고요. 개 있겠자에 보할 보자던데 그 개호살인을 별도 통계로 분류를 해서 살인해서 공표를 하고 있어요. 2007년부터 그랬어요. 우리나라보다 한참 빠르죠, 지금요. 그러네요. 왜냐하면 그때부터 이 개호살인, 간병살인은 별도의 범죄를 분류해야 된다. 왜냐하면 이거는 단순 살인이 아니고 약간 사회적 범죄를 봐야 되지 않겠냐 해서 지금까지 계속 꾸준히 별도 통계를 관리하고 공표를 하고 있고, 우리나라는 아직 그렇게 하고 있지는 않죠. 저소득층이나 약자에 대해서는 어떤 간병비의 공적 부담을 좀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봐요. 민간에서 보험을 좀 활성화해서 간병보험을 좀 들게 하고, 이게 금전적 부담이 갈 수 있을 테니까 좀 세제 혜택 주는 형태로 조금이라도 조금 지원을 할 수 있도록 정부에서 하는 게 어떠냐는 게 조금 지금 모아져 있는 의견 중에 하나인 것 같습니다. 사건을 취재해 보면 판결문에도 써있고 이분들도 얘기를 해요. 이 부담을 덜어주고 싶었다. 내가 살던 곳이 지옥이었고 엄마랑 이렇게 살던 곳이 지옥이었다. 난 엄마 천당을 보내드렸다. 이렇게 진술한 것도 나와요. 그만큼 이렇게 이제 간병이 힘들었다는 거겠죠. 정말 어려운 취재를 하신 것 같습니다. 이게 취재를 이제 전체 다 하고 그 소회라고 할까요? 안타까움 아니면 꼭 당부하고 싶은 말씀 이런 게 있을까요? 우리 사회가 수호하는 최고의 가치가 생명인데, 이 생명을 훼손하는 사건을 좀 이렇게 우리가 밀도 있게 쳐다봤을 때 좀 너무 혹시나 좀 미화시킬 수 있지 않나, 아니면 좀 너무 이렇게 어쨌든 살인죄인데 좀 이렇게 가볍게 사람들이 보는 게 아닌가라는 이런 걱정도 하면서 취재를 시작했는데, 계속 이제 머리에 머물렀던 거는 간병을 안 해보면 모른다는 거였어요. 사실 살인이 정말 나쁜 죄죠. 형법에서 가장 끔찍한 단어고 나쁜 죄죠. 그래서 심지어 제가 판결문을 여러 개 봤는데, 판결도 사실은 집행유예형을 선고하는 경우가 많긴 해요. 많은데 징역 7년, 10년을 선고하는 경우도 있어요. 제가 그 판결을 보니까, 자, 간병살인이라고 해서 이렇게 형량을 줄였을 경우에는 똑같은 일이 또 일어나지 않겠냐 하면서 그렇죠. 중형을 선고하는 게 판결문에 이렇게 써 있어요. 다만 이제 우리가 이제 처벌은 후행적인 거잖아요. 처벌이 능사도 아니고. 그래서 조금이라도 사전에 막을 수 있는 우리가 제도적인 장치가 필요하지 않겠나. 간병하는 분들이 절반 가까이가 우울증에 걸린대요. 여기 보고서에서도 설문조사를 해보니까 그게 나온대요. 그런데 또 보고서 내용에 보면
우울증에 걸렸을 때 간병 살인을 저지를 확률이 8.05배 정도 높아진다는 게 분석 결과예요. 그러니까 이제 정서적으로도 도울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간병하는 분들한테 조금 이렇게 제가 간병을 하는 사람들을 이제 정부에서나 이렇게 관리를 하면서 좀 심리 상담도 해주고, 그리고 또 좀 치매 안심센터나 여러 안심센터가 있지만 활성화를 좀 해서 이분들끼리 조금이라도 서로 좀 도움을 줄 수 있도록 자조 모임을 좀 활성화시키게 한다거나, 뭐 돈이 덜 드는 방향이죠. 그렇게 해서 모르는 사람도 많아요. 어쨌든 그런 정책을 좀 홍보를 좀 하더라도 이렇게 좀 제도적으로 좀 부족한 부분을 메꿔야 되지 않겠나 생각은 해요. 네, 알겠습니다. 오늘 간병살인 연속 보도를 해준 권지훈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